네, 오늘은 고령사회의 이해라는 주제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 이사장님이신 최재직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텀 행사에서 TER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소사이어티하고 리스크 관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고령 사회는 뭐 한국,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도 심각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가보니까 고령 문제를, 연금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걸 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한 이슈입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최재식 박사님을 모시고 고령사회의 새로운 이해라는 주제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박사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최재식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지금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의 정신 총무에서 좀 근무했고요. 그리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을 쭉 그렇게 다뤘습니다. 공무원연금 이사장, 연금공단 이사장을 했고, 이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에서 강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최근에 제가 근래 쓴 책이 3권 있는 여기 띄워드리는 겁니다. 고령사회와 관련된 건데, 첫 번째 책이 은퇴 후에도 나는 더 일하고 싶다. 이거는 이제 은퇴 변화 관리에 관한 조그만 소책자인데, 바람직한 은퇴로 이렇게 나아가기 위한 접근 방법을 이렇게 서술한 건데요. 그리고 가운데 거는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연금은 생각보다 쓸모있다. 뭐 이런 좀 긴 제목인 이 고령사회가 되면서 이 연금의 중요성, 또 연금 제도의 문제점, 앞으로의 어떤 정책 방향 이런 걸 좀 써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3기 인생혁명, 이게 이제 오늘 좀 강의 주제하고 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은퇴나 노년이나 연금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루는 게 제3기 인생혁명이라는 이런 책자입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고령사회 현주소, 이 기대 수명이 지금은 우리나라 이게 통계를 보면 2020년에 83.5세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1960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까? 52.4세였어요. 50대 초반. 그리고 1970년도에 60세. 우리 공무원연금제도, 우리나라 공직연금제도가 제일 먼저 생긴 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인데 그게 1960년에 생겼거든요. 그때 평균 수명이 52.4세였어요. 근데 지금은 83.5세니까 30년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한 50년 만에 30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연금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연금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합의가 있었는데, 이 연금 문제의 가장 재정 악화의 기본 원인이 장수죠. 수명 연장. 예전에 50살까지 평균적으로 살 거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설계를 해놨는데 이게 83세가 되어버립니다. 앞으로 또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기대 수명이 쭉 계속 늘어나는 거.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아마 뭐 90세 뭐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령화의 또 한 가지 큰 요인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죠.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 0.81명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부가 남녀가 만나서 둘이 만나서 0.81명을 낳는 거죠. 뭐 애를 0.81명을 어떻게 낳느냐. 200명이 100명 남자 100명 여자가 모여서 81명을 낳는 거예요. 200명이 모이면 200명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돼요. 81명밖에 안 되니까 인구가 계속 급감하죠. 우리 집에도 이제 손자들이 있는데 우리 세대하고 우리 자식 세대, 또 손자 세대 보면 확연히 달라요. 우리 세대는 제가 5남매인데 그때는 기본이 6남매 평균. 한 집에 자식이 한 6명.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식 세대, 손자 세대에 와서는 한 명이 안 돼. 0.8명. 이게 아마 계속 지속된다면 인구가 급감해서 나중에는 뭐 없어질지도 모르겠죠. 뭐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가 젊을 때는 뭐 덮어놓고 산화 제한 때문에 덮어놓고 나타보면 뭐 거짓골 먹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화 제한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했는데 이제는 너무 애를 안 낳아서 문제가 됐죠.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가면 또 어떻게 회복될지는 모르겠어요. 고령 인구 비율,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고령화 비율이라고 하는데 현재 17.5%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17.5%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다. 이 고령화가 굉장히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아마 여기 학생들이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다 비슷할 거예요. 아마 상황이. 이 어느 나라든 이 고령화 진출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고령화를 정말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식을 하고 이 앞으로 끝도 없이 뭐가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문제로 볼 거냐. 아니면 좀 다른 차원에서 해석할 수 뭐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걸 오늘 이 강의에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이 인구 지도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구 지도 왼쪽 편에 보면 현재 인구 지도입니다. 이 가운데가 볼록하죠. 40대, 50대가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 젊은 연령대는 여기는 상당히 적고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합니다. 그런데 2040년대에 가면 이렇게 60대, 70대가 인구의 주층이 되는 겁니다. 밑에 인구는 적고 20대, 30대, 40대 여기는 적고 5, 60대, 70대가 인구의 주력 부대가 되죠. 이런 고령 이제 사회가 앞으로 예견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가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뭐 전체 인구 중에 고령화 비율이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다. 이걸
뭐 7%, 14%, 20% 이렇게 해서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뭐 초고령 사회 이렇게 뭐 통상적으로 구분하는데 뭐 학자들은 유엔에서 이런 구분을 했다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엔에서 그런 구분을 한 번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일본 자료 같은 데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통상적으로 뭐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고령화 인구 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뭐 14% 넘으면 고령 사회, 뭐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 이렇게 구분을 해요. 뭐 해서 통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2040년대에 가면 지금 벌써 2022년이죠. 앞으로 20년만 있으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3분의 1이 노인이죠. 65세 이상. 이런 상황이 되면 과연 어떨까요, 사회가? 노인이 넘쳐나는 세상. 그래서 과연 이 우리 사회가 이 심각한 고령화 위기에 직면하게 될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고령화의 문제점으로 협노사회, 협노사회라는 것은 근래 만들어진 용어죠. 경로,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 이건 옛날부터 있었죠. 고대 중국의 뭐 공자, 경로사회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근래는 이제 협노사회가 되었어요. 뭐 자칫 노인들이 약간 뭐 실수를 하면 젊은이들이 진짜 말도 털딱 같네 그러기도 하고 털딱 냄새 진동을 하네 뭐 이런 표현들을 막 씁니다. 그리고 노인을 혐오하는 말로 털딱충 뭐 털리를 딱딱거리는 벌레가 요즘 노인들이 털리 잘 안 해요. 저는 뭐 노인은 아닙니다만 제가 1955년생이니까 지금 한국 나이로는 68세입니다. 임플란트는 요즘 많이 해. 저도 뭐한 6개 했는데 털리 잘 안 해요. 그런데도 이 노인 혐오 말을 많이 합니다. 털딱충이라고. 그리고 연근만 깔아먹는 벌레다. 이거는 뭐 벌써 예전에 일본에서 벌써 이 말을 했습니다. 연금충이라고. 나이가 들어서 생산적인 일은 안 하고 연금만 축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하하고 또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들은 좀 말씀이 많죠. 그래서 시끄럽게 떠들을 때는 뭐 할머니, 매미에 비해서 할매라고 이렇게 아주 비하하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경로라는 말이 쳤을 때고 그 빈자리에 조롱과 멸시 이런 혐오스러운 표현들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협노사, 협노라는 단어가 통용될 정도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에이시즘이라는 통상 뭐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연령주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말로는 연령차별주의 이렇게 아마 표현을 하는 게 좀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성차별이나 뭐 다른 차별이 많죠. 인종차별도 있고 이 차별이 많은데 그런 거 못지않게 연령차별이 상당히 많죠.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할 때 좀 더듬더듬 하면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집에 내지 뭐하러 다니냐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도 요즘은 뭐 워낙 장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먹고서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을 좀 하려고 하니까 어르신은 그 일을 하기 너무 늙었어요. 일할 사람 세고 썼는데 어르신은 필요 없어요. 뭐냐 이렇게 그래서 이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못지않게 이런 연령차별이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령자라고 모두 약하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또 쓸모없지도 않고 노년의 지혜가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아프리카에서는 노인 한 사람이 없어지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나이 든다는 것, 늙는다는 것은 그게 인생의 한 과정이다. 노년은 노년일 뿐, 뭐 발시받을 일도 또 그러고 노년이라고 해서 대접받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모든 연령대는 평등하다. 그런데 고령 사회가 되면서 노인 넘쳐나고 사회보장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이 노인 차이가 많아요. 좀 이따가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만 정년 문제를. 그래서 미국에는 1967년도에 정년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정년이 폐지가 됐는데 우리는 아직 정년을 갖고 있죠. 60세. 정년도 보면 어떻게 보면 연령에 의한 고용 차별을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고령 사회가 되면서 이런 연령 차별, 연령에 의한 차별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자, 그럼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은 언제쯤 터질까? 여러분들 프랑스의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게를 아시죠? 이게 한국에서는 뭐 프랑스에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다던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 소설이 크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나무라는 단편에 보면 황혼의 반락이라는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황혼,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이런 주제인데 이 프랑스가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이 초고령 사회가 되니까 노인 배척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학자들은 TV에 나와서 사회보장 적자는 전부 노인들 때문이다. 뭐 건강보험이든 연금보험이든 다 문제가 되는 게 이 노인들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신년 담화에서 노인들을 불사의 로봇으로 만들 수 없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노인들에 대한 약값과 치료비 지급이 제한됩니다. 정부기관에서 노인들을 붙잡아 가두고 독곡물 주사를 놓아서 이렇게 죽입니다. 소설이죠, 소설. 그럴 때 노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생존을 위해서 게릴라 투쟁을 시작을 하는데 체포된 그 소설의 주인공 프레드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자신에게 주사를 놓는 사람 눈을 차갑게 쏘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언젠가는 늙은이가 되리라. 뭐 이런 소설인데 좀 섬뜩하죠. 노인들이 넘쳐나고 이런 사회보장 적자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걸 뭐 이렇게 얘기를 소설로 꾸며보는 건데 과연 계속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이런 사회가 안 하겠죠. 그죠? 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쭉 이제 연금 문제를 오래 다루다 보니까 뭐 고령화도 관심이 있고 은퇴에도 관심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요즘 매주 한 편씩 이제 글을 쓰는데 쓰다 보니까 이 고령화 문제가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게 있다. 고령화는 착각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인구 고령화 요인은 두 가지인데
장수와 저출산. 오래 사니까 노인 인구 나이 많은 사람이 많고 또 저출산으로서 젊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인구 고령화가 되는데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 과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의 비율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뭐 평균 수명이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5세, 뭐 30세, 뭐 한 40세 이 정도였거든요. 시기별로 뭐 고대 그리스부터 뭐 우리나라 같으면 한 100여 년 전,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한 40 정도밖에 평균 수명이 그렇게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총 인간의 수명은 뭐 최고 수명은 안 늘어나지만 한 120세 정도로 예전부터 지금은 비슷한데 평균 수명은 영아 사망이 줄어들고 뭐 병으로 이렇게 죽는 거 이런 게 줄어드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게 뭡니까? 건강하니까 오래 사는 거죠. 장수를 하는 거고. 그래서 고령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숫자의 나이가 아닌 상대적인 개념이다. 나이 60인 사람이 한 50년 전에 60평생 시대에는 고령자지만 지금 100세 인생 시대에는 중년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0.8 곱하기 인생 나이, 0.7 곱하기 인생 나이.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나이에 0.8을 곱하거나 0.7을 곱하면 우리 전 세대, 부모 세대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부모 세대의 60세, 뭐 지금은 한 80세 정도 그렇게 보죠. 그 과거에 60세,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68세, 한 70세 정도 됐는데 여기 한 0.8을 곱하면 한 50대 중반. 옛날로 치면 50대 중반밖에 안 됐거든요. 실제로는 70 가까이 됐지만 왜?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 때 한 50대 초중반의 사람이나 내가 지금 70이 다 돼가는데 비슷해. 건강이나 이런 게. 제가 오늘 새벽 뭐 4시에 일어나서 골프 치고 4시부터 여기 쪄서 와서 이거 하고 강의도 하고 멀쩡하거든. 그런데 우리 윗세대는 한 70 가까이 되면 이렇게 활동을 못했죠. 그러니까 나이 60대, 70대라고 해서 노인 취급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노인 취급을 하니까 60세면 다 이제 일 그만하고 은퇴해라. 65세가 되면 다 노인이다. 이렇게 사회가 치부를 해버리는 하고 사회도 그렇게 치부를 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노인이 아닌데 실상은 노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노인이 되는 나이도 건강 수명의 연장과 함께 늦춰져야 하는데 그만큼 고령화 진행은 늦춰져야 하면 그만큼 고령화 진행은 늦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60평생 시대에 예전 생각을 하고 그 기준으로 지금 노인 기준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노인 취급을 하고 노인들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게 고령화가 아닌가. 오래 살면 건강하니까 그만큼 오래 사니까 그걸 고려한다면 고령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고령화 문제를 그럼 어떻게 극복할까? 이 고령화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변화와 적응의 시차 때문에 발생합니다.
일종의 문화질체 현상이다. 수명은 하루게 늘어나는데 우리 개인들의 의식이나 사회 제도가 더디게 따라간다. 빨리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명 연장이 되는 것만큼 수명이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 생각도 거기에 맞춰서 빨리빨리 생각을 바꾸고 사회 제도를 개선하면 이 고령화 문제는 충분히 극복이 될 수 있다. 옛날 생각을 하고 옛날 제도를 그대로 두니까 고령화 문제가 생기는 거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명 연장에 맞춰 빠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고령화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노년에 관한 생각을 바꾸는 거. 그래서 60평생 시대 관점으로 100세 인생은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요즘 6, 70대는 노년기가 아닌 성장기다. 지금 금년에 그 103세 되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 그분은 아직도 강의를 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로 100년을 살아보니까 내가 가장 행복하고 힘이 있었던 시기가 나이 60에서 75세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때가 가장 성장을 많이 했고 인생의 보람을 느꼈던 그 시기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60이 넘어가면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회에서도 그렇게 취급하죠. 6, 70대는 성장입니다. 제가 제3기 인생혁명이라는 책에서 60 이후에 키워드를 성장과 자유로 이렇게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고 자유로움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60대, 70대다. 지금 60, 70대를 전부 노인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고령화됐다, 고령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뭔가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을 노인 취급하기 때문에 고령화 문제를 발생합니다. 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55년 1월생인데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모, 1차 베이비 부모가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가 1차 베이비 부모. 제가 베이비 부모는 맏형인데 아직 건강해요. 제가 요즘 뭐 근력 운동을 조금 하니까 턱걸이를 한 7개 해요. 달리기도 한 5km 정도 장거리를 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벌써 은퇴시키고 사회가 일을 못하게 만들고 본인들도 위축이 돼서 그냥 뒷전에 물러나니까 이게 고령화가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성장을 한다면 고령화 문제가 이게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멘탈 모델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분 모르겠는데 이건 세상을 이해하고 행동을 취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뿌리 깊은 가정이나 마음속의 생각, 그걸 정신 모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신 모델의 존재나 그것이 우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점과 마음의 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노년에 관한 관점과 마음이 바뀐다면 고령화 문제의 답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루한 인생이 아닌 기대되는 인생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 관점을 정신 모델을 우리가 바꾸면 사회적으로는 고령 친화적인 제도, 환경 조성, 고령화 비용 줄이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이런 것들도 잘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건강한 고령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장수 사회가 되면서
보호 대상의 늙은이가 많이 늘어나기보다는 나이가 많은 장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쓸모없는 늙은이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나이가 많은 장년층이 늘어난다. 그래서 노인 기준도 우리나라 노인 기준이 어떤 법에 획일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통상적으로 65세에 뭐 지하철도 공짜로 탈 수 있고 뭐 공원도 그냥 들어가고 기초연금도 65세부터 국민연금도 장기적으로 65세부터 뭐 공무원연금도 뭐 또 장기적으로는 65세부터 받도록 이렇게 노인 기준은 통상적으로 개별 법에서 65세 정도 정해놨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야죠. 건강성이 늘어나는 만큼. 그래서 건장한 사람들이 노인 취급 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자, 이제 고령자들을 세상이 어떻게 구할 것인지 그만 얘기하고 고령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얘기하는 게 어떻겠는가. 상당히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그죠? 혹하면 노인 문제, 복지 정진을 시켜야 되고 노인들한테 연금을 어떻게 줘야 되고 건강보험을 어떻게 해주고 뭐 기초생활을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고령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고령자들이 세상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고령자가 일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뭐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장수 문제를 일로 풀어야지 왜 연금만으로 풀려고 할까? 은퇴시키고 연금 주고 이게 답이 아니다. 요즘 이 포털 사이트에 그 카페 같은데 은퇴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고 여러분들 연령층 그러니까 뭐 한 30, 4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빨리 은퇴해야 되겠다. 일하기 너무 힘드니까 나는 좀 편안하게 하기 싫은 일 하지 말고 안 하고 좀 편하게 쉬고 싶어. 빨리 은퇴하고 싶어 하고 이 은퇴 카페 엄청 들어와서 거기에 관한 정보를 뭐 빨리 돈을 벌어서 빨리 은퇴하고 아니면 아니 뭐 난 이것저것 다 싫으니까 그냥 뭐 자연인의 삶을 살든 들어가 버리겠다 이런 사람 상당히 많은데 참 문제예요. 그죠? 막상 그렇게 해서 은퇴를 하고 보면 앞으로 50년 60년이 남았는데 막연히 놀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아직 여러분들은 뭐 젊으니까 일이 없다는 건 생각 못 해봐도 우리 같이 1차 은퇴, 2차 은퇴까지 해본 사람들은 일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어떤 목적이 없는 삶, 공허하고 어떤 삶의 어떤 이런 왜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회의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해야 할 시기를 인생의 쇠퇴기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노년이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고령자 복지 사회는 충분히 연금을 주는 사회가 아니라 일할 수 있게 하는 사회다. 지금 우리나라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이미 예전에 적자가 나서 군인연금은 1973년에 적자가 생겼고 공무원연금은 2000년에 연금 적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정부가 계속 보전을 해주고 있어요. 적자를. 공무원연금의 1년 적자 보전액이 국가가 세금을 메꿔주는 게 한 1조 2, 3천원이래요. 굉장히 큰 금액이. 근데 국민연금은 우리가 1988년에 생겼기 때문에 나중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직 기금이 많이 쌓여 있죠. 900조, 뭐 내년 한 1, 2년 정도 1000조가 넘어가. 그래서 혹자들은 국민연금 기금이 900조, 1000조, 2000조가 되는데 저걸 다 놔두고 왜 걱정을 하지? 이런 말씀들 하는데 이 기금이라는 게 쭉 쌓였다가 제도가 성숙된다는 게 연금수급자가 많아졌을 때 이때는 기금이 한꺼번에 쑥 다 써야 됩니다. 당연히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 지출을 하고 하는데 부족하면 기금을 사용하죠. 기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한 10년 만에 기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196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4, 50년 이내에 우리나라 국민연금 현행 제도대로 가면 그대로 난다. 그러면 그때 부가 방식으로 전환한다. 저 이제 그때 보험료를 걷어가지고 당연히도 연금 지출을 하려면 보험료를 어느 정도 걷어야 되냐? 한 27%를 걷어야 돼요. 보수에. 지금은 9%잖아요. 국민연금 보험료가. 3배를 내야 돼. 지금 30대, 40대인 사람들이 은퇴해갖고 나중에 은퇴할 때쯤 되면 보험료가 27%가 돼야 돼. 27%를 내고 내야 그때 제도가 유지가 굴러가는데 그럼 자기는 27% 낸 것만큼 받아갈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낸 것보다 훨씬 적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바치고 있다가 손을 떼버리죠. 내 못하겠다. 자기 부모를 모시는 것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부양하는 것 요즘 안 하는데 얼굴도 모르는 선배 세대를 위해서 자기가 엄청나게 희생을 하고 한 그런 후배 세대도 있겠느냐.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공적인 문제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뭐 제도를 또 개혁하면 할수록 또 세대 간 형평성은 더 무너지고 기득권 보장을 하니까 지나간 거는 손을 안 대고 직업률이 앞으로 것만 손을 대니까 앞으로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고 연금 지급률이 계속 낮춰지고 그럼 후세대로 갈수록 계속 불리해지는 거죠.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계속 이런 문제를 왜 생기느냐? 근본적으로 수명이 연장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제도가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계속 잡아두고 퇴직을 시키지 말고 일을 시켜라. 유엔에서도 고령 인구를 80세 이상으로 보잖아요. 80세는 돼야 노인이지. 어떻게 60대, 70대가 노인이냐. 그런 사람들 다 은퇴시키고 연금 주고 하려니까 사회가 굴러가고. 그 고령화 문제를 만드는 거 있어서 사회제도나 개인의식을 빨리 바꿔가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정년을 폐지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젊은이들이 직장은 어떻게 잡고 일자리를 노인들이 다 잡고 있는데 제가 한 30년 전에 정년 폐지를 주장했어요. 뭐 재정적으로 시뮬레이션도 해갖고 같이 정년 폐지를 확실히 실으려니까 실어주지를 않더라고. 왜? 아니 청년 실업이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심각한데 무슨 정년 폐지냐 정년 연장인데. 그런데 이 문제도 달리 좀 생각을 보면 답이 있어요. 정년을 폐지를 하되 연공 가공이나 연공 서열 이걸 폐지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근속급이 남아 있어요. 오래 근무하면 장땡이에요. 그래서 뭐 어느 기업이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민간기업도 평균 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굉장히 높잖아요. 계속 오래 근무하고 이 사람들이 쌓여 있으니까 오래 근무한 사람이 쌓여 있으니까 그걸 해야죠. 왜 오래 근무한다고 근무 실적이나 근무 능력과 관계없이 연봉을 올려주는 거예요.
연공 서열도 오래 근무한 사람 무조건 승진하는 윗자리에 올라가는 이것도 없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실제로 퇴직해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 없어. 젊을 때 같이 자식 키우는 것도 다 끝났고 다 뭐 자식들 결혼해 돈이 많이 필요 없어. 내가 일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보람된 일만 할 수 있으면 그리고 회의는 한 현직의 마지막 연봉의 한 3분의 1만 줘도 나는 굉장히 행복했어. 그래서 제가 2010년에 1차 은퇴를 하고 공공기관에 임원으로 은퇴를 하고 정부기관에 5급 공무원으로 들어가봤는데 봉급이 절반 밑을 깎이더라고요. 그런데 괜찮아요. 보람되고 한 40대 초반에 과장 밑에서 내가 일을 했는데 공공기관 임원 출신이 봉급 절반 안 되고 또 한 40대 초반의 사람이 팀장으로 있는 거기서 일을 했거든.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어떻게 일을 하지? 또 그렇게 고용을 하는 그 조직이 잘 굴러갈까? 뭐 이렇게 자꾸 걱정을 하는데 그거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정년은 폐지를 하되 무조건 폐지를 하고 무조건 계속 근무시켜라 이런 주장은 일을 할 의지가 있고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은 일 시켜라.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뭐 쉬어라 이거죠. 쉬면 쉬는 만큼 좀 어렵게 사는 거죠. 그래서 정년제도를 폐지하고 연공 가봉이나 연공설 이런 걸 폐지를 하고 저는 만약에 회사를 하나 차리면 지금 정년 퇴직한 사람들만 다 모아서 회사를 하나 차리고 싶어요. 월급 한 200만 원, 300만 원만 줘도 일할 사람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런 또 젊은 사람이 적합한 일자리도 있고 나이 든 사람이 적합한 일자리도 있고 이런 걸 잘 고려를 해갖고 하면 고령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 60, 70 세대들은 노인이고 싶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노인 이유가 이 사진에 사람이 접니다. 작년 말에 중앙일보에서 고령화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찍은 사진인데 자, 어떻게 좀 다시 가치 있고 멋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을까? 인디언 서머라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늦가을에 겨울이 오기 직전에 따뜻한 사냥하기 좋은 이런 시기, 인디언들이 사냥하기 좋은 시기. 뭐 유럽에서는 물총새의 날, 노부인의 여름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 인생에서도 이런 늦은 시기에 새로운 상승분을 맞게 되는 시간입니다. 심리학자 스탠리 홀은 노년기에 선행하는 이 시기를 인디언 서머라고 이렇게 하면서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깨우침대로 살아가는 행동력을 겸비한 시기 이걸 인디언 서머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3기 인생혁명 6, 70대는 성장이 가는 시기다. 성장하는 동안 인간은 늙지 않는다. 하고 싶은 일, 뭐 마음을 이게 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 뭐 가치 있고 나이 들었지만 가치 있고 오래되었지만 멋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제3기 인생혁명이다. 그래서 제2기 인생 그러니까 현역 활동을 하는 이런 뭐 한 30대, 40대, 50대 이 인생의 키워드는 보면 경쟁적인 성공 이게 키워드라고 한다면 제3기 인생의 키워드는 개인적인 성장입니다. 과거보다도 지난 세월보다도 좀 더 성장하는 여기에 키워드를 둬야 되지 않습니다. 이제 굳이 나이가 좀 들어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개인적인 성장 이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목소리에 맞춰서 인생 후반기를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 이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 좀 받고 질문이 없으면 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최재식 이사장님의 명강의를 들었습니다. 우리 대부분 20대 젊은 학생들인데 그래도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세대 그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3, 40년 후에 닥칠 그런 미래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걸 새로 배웠는데요. 67년에 미국에서 그 종년제도 없어졌다는 말씀도 들었고 또 멘탈 관련돼 있는 식년 그리고 연금 관련돼 있는 해법으로서 이 정년을 연장하면서 공급 관련돼 있는 걸 조정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학생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켜고 질문해도 되고요. 채팅창에 올려도 좋습니다. 없으시면 지금 13분이 참여가 있는데 질문 없나요? 네. 이기 학생 질문 있어요? 너무 잘했어. 질문이 뭔가요? 너무 못해서 질문. 일단 저기 이 고용 문제가 심각한데 좀 생각을 좀 바꾸고 사회를 바꿔가면 뭐 전혀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연금보다는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요지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턱걸이 7개 하시고 5km 달릴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더 뛰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60세 이후의 성장을 얘기를 하면서 과연 체력적으로 좀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상당히 의심스러웠어요. 현지에 있을 때까지 내가 태클을 한 번도 못했거든요. 이번에도 못했어. 40대 초반부터 체력 관리를 위해서 그 마라톤도 하고 달리기는 했는데 태클을 하나도 못했는데 1차는 대학을 다시 이제 공무원 이사장을 다시 문제를 들어와서 3년 만에 하고 저는 8년 6월까지 그걸 했죠. 그러면 한 4년 정도 됐는데 한 4년, 3년 반 정도 운동을 하니까 나도 한 번도 못했던 특거리가 몇 개가 되더라고. 지금은 한국 해가지고 한 10개까지 목표를 했는데 약간 생각도 가능한 것 같아요. 70대까지. 실제로. 저도 그 수영장에서 평행봉 비슷한 걸 연초부터 하는데 처음보다 많이 늘어가지고요. 이제는 한 번 가면 한 100개 정도 하고 물속에서 하는 거지만 그더 느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면 느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저녁에 그 대학로에서 치맥을 같이 할 생각이 있는 학생은 그 전에 보였던 BBQ 치킨 그 동승록인데요. 뭐 오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킨과 맥주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나요? 네, 그러면 오늘 특강, 톰 특강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으로 수고해 주신 최재식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